정보처리 임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해설 특강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출해설 특강 한다는 거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2022년도 1회 대비해가지고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내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1회에 나왔던 그런 기출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동향으로 나오는지, 요거 나왔으니까는 요것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 하고 계시는 건 아시죠? 유튜브 하고 있는데 그 구독자 수가 이제 2,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안 되는데 많이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구독자가 많아지니까는 덩달아 수입도 늘어났네? 원래 처음에는 3,000원, 5,000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필기 때 그때 쭉 올라가면서 뭐 4만 원, 이런 거 4만 원도 있었고 5만 원도 있었고, 그러다가 뚝 떨어졌지. 다시 뚝 떨어져가지고 다시 몇천 원대로 돌아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봐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려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익금이 많이 쌓였어. 그래갖고 다음 달쯤 되면은 저기 어디야, 원주에 보육원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기부 좀 하려고요. 자, 어쨌든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 중 비정규화의 개념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멘탈이 탈탈 털리는 문제지. 우리가 그냥 비정규화이다, 뭔가 줄줄줄줄줄줄 써놓고 비정규화를 써라 라고 나오면은 굉장히 심플한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래요? 서술하시오. 이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습 안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정규화, 그럼 바로 손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 자,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세 단계로 나누는 거잖아요. 개, 논, 물이 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 설계를 진행을 하는 거고, 자, 다음에 논리 설계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물리 설계, 자, 요거를 진행을 하게 된다. 자, 개념 설계에서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겨. 그러니까 요구사항 분석이 되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들을 그림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갖고 여기서는 ERD라고 하는 산출물이 나오게 돼요. 오케이? ER 다이어그램. 자, 그리고 논리 설계에서는 이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냈으면은 요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모아야 돼요. 모으고, 뭐 중복성은 배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갖고 여기서는 뭔가 논리적으로 예쁜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규화라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된다. 자, 정규화하고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논리 설계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논리 설계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 자, 물리 설계에서는 이 정규화된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치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라, 오라클이 됐든 MySQL이 됐든 사이베이스가 됐든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라, 그래서 물리 설계에서는 성능을 고려한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능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된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인덱스라는 것도 만들고, 파티션이라는 것도 치는 거고, 클러스터링이라는 것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뷰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트리거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만드는 거지. 다 만들다가 하다 안 돼. 하다 성능이 안 나와. 왜 성능이 안 나오냐면은 정규화라는 거를 거치게 되면은 여기서 조인이라는 연산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조인이라는 연산은 곱하기 연산이에요. 100 곱하기 100이다. 그거 얼마 안 나와. 1억 곱하기 1억이다.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거라. 그래갖고 조인인 때문에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안 되면은 이것들을 반정규화 시켜버려요. 반정규화, 역정규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반정규화라는 과정은 이런 것들을 하다 안 되면은 반정규화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 기호 써라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런 개념에서는 ERD 나오는 거고, 논리에서는 정규화하는 거고, 물리에서는 성능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들 다 아실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근데 반정교화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반정교화, 비정교화, 역정교화 이렇게 했는데 반정교화라고 하는 거는 성능 때문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정교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능이 안 들어갔어. 그럼 걔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능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요거를 좀 체계적으로 딱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정교화 이후에 논리 설계에서 정교화 했잖아요. 자, 성능 향상과 개발 편의성 등 정교화 기법에 위배되는 수행 기법이다. 얘가 들어가야 돼, 얘가. 성능 향상이라는 게 안 들어가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정교화라고 하는 거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정교화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기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이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 필요 없는데 성능 향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여기서 정교화 나왔으니까는 정교화라고 하는 거는 왜 해요? 이상현상 때문에 하는 거지. 뭔가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라 막 테이블이 막 중복되어 있고 이러면은 이상현상이 생기거든요. 어노멀리라는 이상현상이 생기는데 이상현상 같은 경우에는 삽입 이상이라는 거하고 삭제 이상이라는 거하고 갱신 이상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정교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정교화 유형, 테이블을 분할한다든지 테이블을 중복한다든지 컬럼 기반 분할한다든지 컬럼 중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냐, 보통 컬럼 중복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문을 할 때 회원 정보라는 게 있어요. 회원 정보가 있고, 그리고 주문 정보가 있잖아. 그쵸? 그럼 요것들을 잘게 정교화시켜서 잘라놔요. 그럼 여기에 회원 아이디가 들어가는 거고,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전화번호, HP,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자, 주문 정보에는 주문에 관련된 정보만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회원의 아이디가 이렇게 해가지고, 퍼링키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자, 근데 관리자가 어떤 주문들이 들어왔나라고 검색을 할 때 어떻게 검색할까? 요 주문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모르지. 이 사람이 누구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야 되잖아요. 같은 행에 나와야 된단 말이라 관리자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야. 정교화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얘 두 개를 조인이라는 연산을 해가지고 두 개를 곱하기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100 곱하기 100이야. 얼마 안 나와. 금방 나와. 1억 곱하기 1억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억 곱하기 2억이야. 2억 곱하기 2억이야.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능이 느려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정교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네임이라든지 HP라든지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두 개를 조인시키지 않아도 되잖아. 얘만 가지고 검색하면 되잖아요. 1억 곱하기 1억에서 검색하는 것보다는 1억에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지. 그럴 때 쓰는 게 반정교화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마커 번호는 무엇인지 영문 약어로 쓰시오. 마커 번호라고 하는 거는 뭔가 구조적인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마커 번호는 HTML이라는 마커 번호가 있어요. HTML이라는 그런 마커 언어가 있어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문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보고 있어. 자, 네이버를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링크 뭐 손가락 이렇게 나와가지고 눌러가지고 갈 수가 있죠. 그게 하이퍼야. 하이퍼텍스트.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 있는 마커, 구조화된 랭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이블도 있는 거고 이미지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규격화돼 있어. 테이블은 테이블로 써야 되는 거고 뭐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은 P라든지 BR이라든지 DIV라든지 스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태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HTML 구조화된 문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미지라든지 IMG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HTML 문서를 보고 그 브라우저가 해석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 브라우저 뭐가 있을까? 익스플로러도 있고 크롬도 있고 파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브라우저가 요 HTML 문서를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이게 대표적인 마크업 랭귀지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얘가 딱 정해져 있잖아. 태그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때는 요 태그를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만든 게 SGML이라는 걸 만들었어. SGML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또 더럽게 어려운 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XML이라는 그런 마크업 랭귀지를 만들었어요. 얘는 익스텐시블 마크업 랭귀지거든요. 그래서 확장형 마크업 랭귀지가 되는 거예요. 확장형 마크업 랭귀지.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그런 태그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태그들을 확장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언어가 XML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마크업 언어다라고 하면은 요거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HTML, SGML, XML 이런 것들이 있다. 어쨌든 한번 보면 자, 땡땡땡은 SGML의 단순화된 부분 집합으로 다른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기술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 다른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기술한다. 내가 정의해서 기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SGML보다 단순화돼요. 얘는 더럽게 어렵다고 그랬잖아. 자, 땡땡땡은 주로 다른 종류의 시스템, 특히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템끼리 데이터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하여 HTML의 한계를 극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HTML을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자, 땡땡땡은 텍스트 데이터 형식으로 유니코드를 사용해 전 세계 언어를 지원한다. UTF-8 형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언어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 무엇일까? HTML도 아니고 SGML도 아니야. 그러면 XM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XML, 정답은 XML이 되는 거야. 오케이. 보통 옛날에는 XML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전송을 했어요. 그래서 뭐 RSS라든지 아니면은 아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XML을 많이 쓰지 않아요. 쓰긴 쓰는데 XML보다는 JSON이라는 형태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 전송 데이터. 이거 데이터들, 어떤 데이터들을 전송하느냐. A라는 시스템하고 B라는 시스템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을 건데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전송을 하느냐. 먼저 JSON,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JSON 형태가 되는 거예요. JSON 형태 같은 경우에는 키밸류 쌍으로 되어 있어요.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키밸류 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따로 태그를 정의하거나 이런지 않아도 돼. 그냥 중괄호로 묶으면 되는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 객체 문법으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문자 기반의 목표. 그렇다. JSON 데이터는 이름과 값의 쌍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뭐 name 뭐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응직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중괄호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이걸 보고 JSON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뭐 AJAX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신을 할 때 JSON 형태를 많이 이용해요. 그렇다고 얘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 요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이용을 해요. 자,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웹에서 구조화 문서를 표현하고 전송하도록 설계한 마크업 언어이다. 근데 HTML은 한계가 있고 SGML은 더럽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 수 있게 한 XML이라는 그런 데이터, 전송 데이터도 있다. 자, CSV, 콤마 separated values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콤마로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일의 확장자가 CSV이다. 요거를 더블 클릭을 따닥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엑셀 열려요, 엑셀 표 형태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 2, 3 이렇게 엔터 그리고 4, 5, 6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엑셀 행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행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각각의 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콤마로 분리한 거를 보고 CSV라고 한다. 자 그리고 YAML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직렬화 양식이다. 이렇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원래 얘 안 가져오려고 그랬거든요. 잘 안 쓰니까. 근데 얘는 그 필기에서 나왔어. 필기에서 나오면은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방법의 원리 중 하나인 살충제 패러독스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소프트웨어 테스트 방법의 원리 이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 집이 있어. 이거 우리 집이 있는 겨. 근데 여기에 이제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는 거지. 싱크대 밑에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는 거라. 거기다가 그냥 바퀴벌레 약을 냅다 뿌리는 거지. 막 바퀴벌레 약. 27,000개 정도 이렇게 깔아놓고. 그럼 거기는 바퀴벌레가 안 나와. 근데 옆을 딱 봤어. 이게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한 거지. 그게 살충제 패러독스예요. 그래서 똑같은 테스트만 반복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유형의 테스트만 반복하다 보면은 다른 유형의 뭔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개념을 보면은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동일한 절차를 반복 수행하면 새로운 결함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살충제 패러독스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테스트 원리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결함이 있어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입력값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무한으로 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오류가 있어요. 제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 사이트를 하나를 오픈을 했어요. 제가 그 사이트를 오픈을 하면서 혼자 결제한 게, 혼자 그냥 제가 결제를 진행을 해본 게 한 500개는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했지. 근데 오픈을 딱 했어. 오픈을 딱 하자마자 오류가 막 뻥뻥뻥뻥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와, 나는 똑같은 테스트로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다른 이용자들은 약간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오류가 막 뻥뻥뻥뻥 터지고, 야, 이거 사이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행히 닫진 않았어. 자, 어쨌든 오류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개발을 못하는 건 아니야. 잘하는데 어쩔 수 없어. 자, 완벽한 테스팅 불가능하다. 제가 500번 해봤어요. 기획자도 500번 해봤을 거야. 다른 사람도 100번을 해봤을 거지. 1000번이 넘게 하는 테스트 동안 그런 완벽하게 테스트를 못하게 된 거죠. 자, 테스팅은 개발 초기에 시작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결함 집중,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얘는 20%의 핵심 모듈에서 80%의 결함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여기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이트가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는 주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주문 모듈이 있어요. 주문 모듈은 전체 모듈에서 한 20%도 안 돼. 조금인 모듈인 거죠. 나머지 것들은 뭐냐면은 게시판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자유 게시판도 있고 고객센터도 있고 회원가입, 로그인 이런 것들이 있겠지. 나머지 80%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류 안 나요. 이 백날 첫날 만들었거든.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거든. 옛날에 있는 것들 다 갖다 썼으니까 얘에서 오류 안 나. 주문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20%의 모듈에서 80%의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결함 집중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이 되는 거라. 자, 살충제 패러독스는 제가 말씀드렸고, 테스팅은 정황에 의존한다. 그냥 그렇다. 자, 오류 부재의 개변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오류 부재의 개변이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오류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어. 근데 사용자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쇼핑몰 만들어달라고 그랬지 언제 게시판 덩어리 만들어달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오류 부재의 개변이다. 그래서 오류 부재의 개변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은 완벽한 소프트웨어, 오류가 없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만족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오류 부재의 개변이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모듈화와 모듈의 독립성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1, 2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모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일처리 단위가 되는 거라. 자, 내가 만약에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계산기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하기라는 모듈을 만들고, 빼기라는 모듈을 만들고, 곱하기라는 모듈을 만들고, 나누기라는 모듈을 만들어서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한 다음에 얘를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뭔가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 그걸 보고 모듈이라고 하는 거고, 자, 모듈의 독립성이 높아야 돼요. 이 독립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모듈의 독립성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독립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얘를 가지고, 더하기라는 걸 가지고 뜯어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에 쓸 수 있는 거야. 이걸 보고 모듈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이유는 소프트웨어 위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는 너무 장황해지니까 좀 얘기를 안 할게요. 자, 어쨌든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듈을 뜯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집도는 높이는 거고, 자, 그리고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낮추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계를 해야지 모듈의 독립성이라는 게 높아지게 된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땡하고 2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듈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두 가지 지표이다. 1땡은 모듈과 모듈 간의 상호 의존 정도이다. 얘랑 서로 의존하는 정도. 그거를 1땡이라고 하는 거고, 2땡은 모듈 내부의 기능적인 집중 정도이다. 이 외워둬야 돼요. 모듈하고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합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결합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듈 내부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응집도가 되는 거야. 응집도. 오케이? 자,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듈 간의 상호 의존 정도를 나타내는 땡땡땡을 낮춰야 되는 거고, 결합도를 낮춰야 되는 거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자체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땡땡땡을 높여야 된다. 응집도는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모듈 내부에 있는 거,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 부서의 거시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KPI 지표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고, 사장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고, 팀장은 이제 승진을 하는 거지. 응?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부서하고 부서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의존을 해야 돼. 그쵸? 얘네들이랑 협력을 해야 돼. 근데 너무 친하면 안 돼. 그쵸? 그걸 보고 결합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결합도. 여기가 결합도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응집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합도하고 응집도. 이렇게 꼭 써주시면 돼요.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 커플링, 코이즌.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두셔야 된다. 자, 결합도의 유형.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오죠. 결합도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료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결합도, 외부결합도, 공통결합도, 내용결합도. 자, 이렇게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 자료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결합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데이터 결합도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결합도나 자료결합도랑 똑같아. 자, 테스형. 아, 우리 그 나훈아 선생님. 아, 테스형 있잖아. 테스형. 우리 테스형. 테스형.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쟤 이상한 말 하고 있어. 쟤 왜 저래? 어? 공유랑 내가 닮았대. 아유, 닭살이 그냥. 아유, 이거 뭐 할 때마다 닭살이 막 돋아.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이렇게 외워야지. 딴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더 쉬운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고. 저는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어요. 어쨌든 테스형.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어쨌든 자료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C 언어 보시면 함수 호출하니까. 자, 여기에 펑크 A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int 값을 이렇게 받는 거지. 자, int x. 자,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자, 여기 A를 호출할 때 여기에 10이다 라고 넘기는 거예요. 값을 넘겼잖아. 이런 거는 다른 함수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왕왕 있는 거지. 자주 있는 거지. 많이 있는 거지. 너무 많이 있는 거지. 이걸 보고 자료결합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합도 상태가 가장 낮은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결합도는 낮춰야 되니까. 자, 일단 스탬프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자료 구조를 넘기는 거예요. 뭔 소리냐? 뭐 배열이나 오브젝트 자료 구조를 넘기는 건데 int가 아니라 int 포인터. 자, 포인터 x가 되는 거죠. 포인터 같은 경우에 주소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길 때 아니면은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길 때 스탬프 결합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얘도 많이 일어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제어 요소를 전달하는 거야. 자, 뭔 소리야? 뭔 소리냐면은 여기에 X값하고 Y값하고 Z값. 자, 이런 거를 받았어요. 자, 근데 요 안에서 if 한 다음에 X가 10보다 크면 자, 어떤 일들을 수행해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가 뭐야? X라는 전달 요소가 뭔가 제어 요소로 사용됐잖아요. if라는 제어 요소로 사용됐잖아. 그때 발생하는 게 제어 결합도가 되는 거라. 자, 우리 외부 결합도도 있지. 외부 결합도는 외부에 있는 변수를 참조했을 때 그때 쓰는 결합도를 외부 결합도라고 한다. 자, 그리고 공통 결합도. 얘는 전역 변수 쓸 때 파라미터가 아닌 모듈 밖에 선언되어 있는 전역 변수를 참조하고 전역 변수를 갱신하는 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공통 결합도라고 한다. 자, 그리고 내용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얽히설키 묶여 있는 거야. 스파게티 코드가 되는 거지. 이 내용 결합도는 스파게티 코드가 되는 스파게티 코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내용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결합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나쁜 게 내용 결합도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스파게티 코드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이 외계인 코드라는 것도 있어요. 자, 외계인 코드라는 게 있고, 외계인 코드는 뭐야? 아주 오래됐어. 오래돼가지고 문서도 없고 개발자도 없고 그런 코드를 보고 외계인 코드라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외계인 코드가 많은 그런 시스템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고쳐줘야 돼. 스파게티 코드라든지 외계인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줘야 돼. 자, 그러면은 요거는 클린 코드가 되는 거죠. 클린 코드. 클린 코드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다 공부하셨을게요. 자, 응집도도 봐야지.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통신적, 절차적, 자, 그리고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응집도는 높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제일 높아. 기능적 응집도가 제일 높고 그리고 가장 낮은 거는 우연적 응집도가 가장 낮게 돼요. 자, 이것도 어떻게 외워야 되냐? 응? 이것도 닭살을 일단 준비해야 돼. 닭살을 딱 준비하고. 아, 참, 할 때마다 그래. 뭐, 작년부터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닭살이 돋는지 모르겠어. 아이, 참. 어쨌든 자,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놀았잖아. 나중에 7렐레 8렐레 그리고 놀았지. 우리 놀던 시절에 절도 있어. 여기 보면은 시절에 우리 놀던 시절에 그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단 말이야. 그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어땠어?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떡볶이도 맛있었지만은 순대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었지. 그래서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능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모듈 내부에 있는 기능이에요. 아까 A라는 그런 함수를 여기 있는 함수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함수 안에서 이 안에 있는 A라는 그런 모듈이 어떻게 똘똘 뭉쳐져 있느냐, 그거를 응집도라고 하는 거다. 자, 기능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A라는 함수, 더하기라는 함수예요. 더하기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똘똘 뭉쳐져 있는 거야. 더하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걔를 보고 기능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뭔가 출력값이 나왔어. 같은 모듈에서 여기서 뭔가 출력값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입력 자료로 사용하는 거. 그걸 보고 순차적 응집도라고 한다. 그리고 통신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입력, 동일한 출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통신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절차적 응집도. 제 웃는 이유가 있어. 절차적 응집도가 있는데, 절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 내부의 기능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거 왜 그러냐? 이거 보면은 뭐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수행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보기에 그 질문에 뭐 응집도가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자, 이때의 응집도 유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순차적? 아, 순차적 응집도겠다라고 딱 찍으면 어떻게 돼? 땡이지. 순차적 응집도가 아니에요. 순차적 응집도는 그 입력값을 가지고, 출력값을 가지고 다음에 입력값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건 절차적 응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거는 절차적 응집도가 되는 거라. 아, 그리고 또 하나,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 영어로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또 있죠. 시간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듈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시간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논리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야, 얘네들이 비슷할 것 같아. 하나 부서를 만드는데 야, 얘네들이 비슷한 일을 할 것 같아. 그럼 모아두는 거야. 그걸 보고 논리적 응집도라고 한다. 우연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것들끼리 그냥 모아놓은 거야. 그걸 보고 우연적 응집도라고 한다. 그래서 응집도하고 결합도는 정말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오니까 필기에서도 꼭 나왔죠. 실기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어렵게 내면은 결합도를 가지고 소스 코드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어떤 프로그램의 구조를 나타낸다. 펜 인의 수가 2 이상인 모듈에 이름을 쓰시오. 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출제가 된다면, 혹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셨어. 근데 틀렸어. 그러면 댓글에다가 주소를 써. 그럼 내가 찾아갈게요. 가서 물어 뜯을게요.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자, 어쨌든 펜 인이라는 게 있고 펜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펜 인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누군가 호출하는 거. 그리고 펜 아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호출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펜 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펜 인은. 얘한테 하나 들어왔어. 하나 들어왔어. 하나 들어왔어. F는 얘는 3개 들어왔죠. 요렇게 3개가 가지고 있으니까 3개 들어온 거잖아요. 자, 얘는 하나 들어왔어. 얘 하나 들어왔어. 얘는 2개 들어왔잖아요. 2개가 나를 호출하고 있으니까 2 이상인 모듈의 이름을 쓰시오. F하고 H가 되는 거죠. 이거 틀리면 어떻게 돼? 물어 뜯긴다니까 그냥. 내가 좀비는 아니지만은 이빨은 그냥 아주 튼튼하지. 이 틀리면 그냥 물어 뜯기는 겨. 자, 5번의 정답은 F하고 H가 된다. F하고 H가 되는 거라. 이런 문제 나오면 아주 그냥 땡큐 이러고 딱 맞춰주면 돼. 틀리면 그냥 난리 나는 거죠. 경찰서 갈 수도 있어. 물어 뜯었다고. 자, 어쨌든. 자, 다음 설명 중 빈칸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를 영문, 약어로 쓰시오. 자, 자바스크립트 객체 문법으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문자 기준의 표준 포맷. 아까 나왔네. 아까 나왔고. 땡땡땡 표현식은 사람과 기계 모두 이해하기 쉬우며 용량이 작아서 최근에는 땡땡땡이 XML을 대체해서 데이터 전송 등에 많이 사용된다. 자, 프로그램 문법이 아닌 단순히 데이터를 표시하는 표현 방법일 뿐이다. 자, 땡땡땡 데이터는 이름과 값의 쌍으로 이루어진다. 이름과 값의 쌍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뭐라고 했죠? 제이슨이라고 그랬지. 제이슨.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제이슨이 되는 거라.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 중 빈칸 1땡, 2땡, 3땡에 가장 부합하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측정을 위한 지표를 쓰시오. 얘도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일정 시간 내에 어플리케이션이 처리하는 일의 양이다. 1시간 동안 인형 눈가를 몇 개 붙이느냐. 얘는 1000개 붙이고 얘는 2000개 붙였어. 그럼 2000개 붙이는 애가 더 잘하는 거지. 그럼 얘한테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처리량이라고 하는 거죠. 스루풋이라고 해가지고 처리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1번에는 처리량이 되는 거고, 자, 어플리케이션에 요청을 전달한 시간부터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그럼 내가 야, 나 사과 좀 갖다 줘 라고 했어요. 내가 친구한테 야, 나 사과 좀 갖다 줘. 그러면 얘가 그럴 거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응답 시간이 되는 거고, 나한테 뭔가 응답했잖아요. 처음에 내가 명령을 전달했을 때 나한테 최초로 뭔가 보내는 신호, 그걸 보고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사과를 나한테 갖다 줬어. 그거를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 반환 시간. 그래서 2번에는 반환 시간이 되는 거라. 자, 어플리케이션 요청을 전달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 똑같은데? 아, 응답이 도착할 때 걸린 시간이지. 참, 죄송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응답 시간이 되는 거고,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는 얘는 응답 시간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요청을 전달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는 얘는 반환 시간이 되는 거지, 반환 시간. 응답 시간하고 반환 시간하고, 좀 그래. 어쨌든 응답 시간하고 반환 시간이다. 그래서 1번에는 처리량이 되는 거고, 2번에 응답 시간, 3번에는 반환 시간이 되는 거라. 자원 사용률도 있어요.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사용률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처리량이 되는 거고, 2번의 정답은 응답 시간. 그리고 3번의 정답은 경과 시간이나 반환 시간이나 똑같아요. 턴 어라운드 타임, 경과 시간, 반환 시간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 똑같이 그 반환 시간 쓰셔도 맞는 거고 경과 시간 쓰셔도 맞는 거예요. 영어에 자신 있는 분들은 영어로 쓰셔도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라.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 테이블에 전자과 학생이 50명이다. 전기과 학생이 100명이고 건축과 학생이 50명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때 다음 1, 2, 3 SQL문의 실행 결과 튜플스를 쓰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튜플스라고 하면 행수를 말하는 거죠. 자, 지금은 전자과 학생이 50명이래요. 그럼 전자과 1, 전자과 2 쭉쭉쭉 해가지고 전자과 50. 그럼 50개의 튜플이 있지. 자, 그리고 전기과래요. 전기과 1. 똑같네. 전기로 해야 되겠다. 전기과 1 쭉쭉쭉 해가지고 전기과 100명. 자, 100까지 있어요. 그럼 150개의 튜플이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건축과 학생. 건축과 1부터 해가지고 건축과 50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테이블에는 전체적으로 200개의 튜플이 있는 거예요. 200개의 튜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select DPT from student라고 그랬어요. 그럼 select from student라는 데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라 라고 했잖아요. DPT, 이게 그 과 이름이니까 요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몇 개 가지고 와? 200개 가지고 오는 거라. 오케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00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select 똑같은데 select from student는 똑같은데 요 앞에 뭐가 붙었어? distinct라는 게 붙었죠. distinct라고 하는 명령어는 예약어, 명령어 뭐 그런 거는 중복을 제거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지고 왔을 때 전기과, 전자과, 뭐 건축과 가지고 오잖아요. 거기서 동일한 것들을 그냥 중복을 제거해 버려요. 그러면은 전기과 하나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전자과 하나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건축과 하나 나오는 거고. 그럼 어떻게 나와? 3개의 튜플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3개의 튜플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select from student라고 했는데 여기에 where DPT는 건축과라고 했어요. 자, 건축과야. 그럼 건축과에 있는 학생은 50명이라는 말이에요. 요거 안 했을 때. 자, 요거 안 했을 때. 자, 건축과의 학생은 50개예요. 그럼 50개의 튜플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근데 그 안에서 뭐를 했냐면은 distinct DPT라고 그랬어요. 그럼 중복을 제거해가지고 하나의 행이 나왔네. 그죠? 그리고 카운트를 매긴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나왔냐? 하나 나왔잖아, 하나. 그래서 요거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03, 1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203,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셀렉트가 나왔으니까는 셀렉트의 전체적인 구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의 전체적인 구조 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셀렉트는 가져오는 명령이기 때문에 셀렉트하고 from, 셀렉트 그리고 from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얘가 가장 기본적인 가져와라 라고 하는 구문이 되는 거고, 여기서 어떤 거를 가지고 올 거냐, 다 가지고 올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A라는 속성, B라는 속성, C라는 속성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from 뒤에는 테이블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내가 어떤 조건에 맞는 것들, 그거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where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where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거지. 뭐 DPT는
뭐 전기과이다.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올 수 있는 거고, 좀 더 조건을 세분화시키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and라든지 아니면은 or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다. and부터 올 수 없나요? or부터 올 수 없나요? 못 와요. 왜요? 무조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 조건의 구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그룹 바이, 그룹핑 시키는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룹 바이라고 하는 구조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거는 뭐 건축과끼리 묶겠다. 뭐 DEPT 기준으로 묶겠다. 그러면 건축과, 전자과, 전기과 이런 식으로 묶이겠지. 그래서 DEPT 이런 식으로 뭐 열을 기준으로, 속성을 기준으로 그룹핑 시키게 되는 거야. 자, 근데 그룹핑 시켰는데 여기서 뭔가 그 조건을 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빙이 되는 거지. 해빙이라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그룹핑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빙을 쓸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데이터를 출력을 한 거야.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오는 거는 오더 바이 구문. 그러니까 정렬 구조가 되는 거야. 정렬 구조.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 오더 바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속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속성명을 기준으로 뭔가를 정렬시키겠다. DSC하고 그리고 ASC. 자, 이렇게 있는데 DSC 같은 경우에는 내림 차순 정렬, ASC 같은 경우에는 오름 차순 정렬.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셀렉트의 구조는 전반적인 셀렉트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써라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아주 환장을 하는 거지. 자, 어쨌든 8번의 정답은 이렇게 203, 1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오케이.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가장 부합하는 네트워크 공격 유형을 쓰시오. 이런 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출발지 IP와 목적지 IP가 같은 패킷을 만들어 보내는 공격 방법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랜더 어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수신자가 응답을 보낼 때 목적지 주소가 자기 자신이므로 신신호가 계속 자기를 계속 호출하는 거야. 계속 자기 서버로 돌게 되어 서버의 자원을 고갈시켜 뭐를 파괴한다? 가용성을 파괴하는 공격이다. 자, 방화벽에서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패킷은 모두 제거하여 대응을 한다. 자,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공격이 무엇이냐? 랜더 어택이라고 하는 거죠. 랜더 어택. 그래서 그 정답은 랜더 어택이고, 요것들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 도스 공격이 많이 나와요. 도스 공격하고 디도스 공격하고, 도스 공격이나 아니면은 디도스 공격이나 어떤 서버에 대해서 가용성을 해치는 공격이야. 가용성 얘기하기 전에 보안의 3요소 먼저 얘기를 할게요. 보안의 3요소는 세 가지잖아요. 기밀성, 자, 그리고 저 북한에 계신 분 말고 기밀성, 그리고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정보 보안의 3요소가 되는 거예요. 기밀성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남들이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밀성인 거고,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는 다른 사람들이 바꾸면 안 된다. 인가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무결성인 거고, 가용성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사용을 해야 된다. 인가된 사용자는 언제든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용성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정보 보안의 3요소이고, 이 도스 공격이라든지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공격이라 그 서버에 대해서 냅다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도스 공격이나 디도스 공격이나. 그러면은 요 서버에다가 냅다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버벅거리고 있겠지. 근데 내가 인가된 사용자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사용자가 여기에 딱 접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격을 냅다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용을 못 하잖아. 그래서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공격이 도스 공격이라든지 디도스 공격이 되는 거라. 오케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도스 공격이나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정보 보안의 3요소 중 어떤 뭐라고 해? 어떤 요소를 떨어뜨리는 공격이냐?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 아, 좋은 문제지. 가용성. 딱 찍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가용성, 뭐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 이것만 냅다 외우고 있으면은 나중에 글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왜 가용성이 떨어지는 공격인지 그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쓸 수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좀 반복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지. 오케이? 자, 어쨌든 도스 공격의 유형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머프 어택 같은 경우에는 말은 되게 이쁜데 스머프 아세요? 파란 애들이 있어. 랄랄라랄랄라 이러면서 다니는 애들. 아주 파파 스머프도 있고 그 똘똘이 스머프도 있고 가가멜도 있어. 나쁜 놈. 어쨌든 스머프 어택이라고 하는 거는 IP 주소하고 그리고 ICMP 프로토콜 요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공격이 스머프 어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IP 주소를 속이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건 좀
그 필기에 가면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IP 주소를 속이는 거예요. 공격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 IP는 원래 1번이야. 그리고 내가 공격할 대상이 네이버인데 얘가 2번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그 헤더에다가 야, 난 2번이었다. 1번이 아니라 난 2번이었다. 2번 데이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ICMP 프로토콜이라는 게 뭐예요? 가다가 못 가면은 얘한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나 못 갔다 라고 전달해 주는 프로토콜이 ICMP 프로토콜이잖아요. 근데 못 갔을 때 1번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난 2번이야 라고 속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 얘가 얘한테 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막 보낸다는 거지. 그럼 얘한테 막 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아주 버벅버벅거리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스머프 어택이라고 하는 거고, 플러딩 공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심플러딩, UDP 플러딩, 핑 플러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좀 넘치게 하는 공격이에요. 요거는 넘치게 하는 공격이고 조금 더 자세한 해설을 듣기 위해서는 필기 기출 해설 특강에 나와 있어요. 5과목인가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핑 오브 데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패킷을 엄청나게 크게 보내는 거예요. ICMP 패킷을 엄청나게 크게 보내가지고 요것들이 조합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 그걸 보고 핑 오브 데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티어드롭 어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합할 수 있는 번호가 있거든요. 그 조합할 수 있는 플래그 넘버라는 게 있는데 그 플래그 넘버를 조작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컴퓨터라는 건 멍청해가지고 무조건 조립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조립을 못하게 해놨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공격이 티어드롭 어택이라고 하는 거다. 자, 랜더 어택은 방금 전에 한 거 똑같은 주소를 가지고 계속 뱅뱅뱅뱅뱅뱅 돌게 하는 게 랜더 어택이라고 한다. 도스 공격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디도스 공격도 있어요. 자, 피싱 공격이라는 것도 낚는 거, 파밍 공격도 있고, 스니핑, 스미싱, 큐싱, 랜섬웨어, 로거, SQL 삽입, XS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용어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랜섬웨어 이런 것들 잘 나오잖아. 랜섬웨어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암호화 시켜가지고 돈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 아주 나쁜 새끼들이야 그냥. 아주 그냥 잡아가지고 능지처참을 해야 돼. 아주 아우 이씨. 아우, 내가 요즘, 내 해커들 때문에 아주 그냥 환장하고 있어, 진짜. 아무튼, 랜섬웨어라는 것도 있고, 뭐, 속이는 것도 있고, 많아. 쭉 한번 보시면 돼요. SQL 인젝션, 이런 것들, 개념에 대해 쓰시오. SQL을 삽입해가지고 서버에서 자원을 탈취하는 거, 이런 것들을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거고, XSS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삽입해서 하는 공격이 XSS라고 하는 거다.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무작위 대입 공격, 냅다 공격하는 거지. 자, 그리고 얘는 그 암호 있잖아요. 내가 아이디 알고 있어. 그러면은 암호를 냅다 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작위 대입 공격하는 거고, 스피어 피싱 이런 것도 있고, APT 지속적인 공격이고, 제로 데이 공격 아직까지 해결책이 없는 공격, 백도어 뒷구멍 만들어 놓은 거고, 레인보우 테이블 얘는 뭔가 그 암호 요건 나올 수 있다가 요건 잘 나오고 있다. 레인보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해시 암호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해시 암호화라고 하는 거는 단방향 암호화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이렇게 암호화를 시켜버리면 얘가 여기서 복호화가 안 돼. 그걸 보고 해시 암호화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깨져? 못 깨요. 죽어도 못 깨.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A 이렇게 나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요 A를 가지고 이거를 추출해낼 수 있나요? 못한단 말이라. 그래서 절대 깨지는 못해요. 절대 원복은 하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깨느냐?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자,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면 A라는 그런 암호화된 문자열이 만들어져 라고 이런 것들을 해커들끼리, 이놈의 새끼들, 아주 나쁜 새끼들, 이렇게 해커들끼리 공유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을 딱 털었어. 여기 있는 걸 털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거랑 매칭시켜보는 거지. 아, 그거의 암호는 요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는 솔트라는 걸 붙인다고 그랬죠. 솔트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한다. 솔트가 뭐냐면은 회사마다 솔트는 지들 맘대로 붙이면 되는 거야. 개발자가. 원래 암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A라는 게 암호가 들어왔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뭐 이응직, 흥직, HUNG. 자, 이거를 더 붙이는 거지. 자, 그리고 얘를 암호화 시켜버리는 거야. 얘를 단방에 암호화 시켜버리면은 그 레인보우 테이블에 걸릴 수가 없지. 그 해커들이 얘를 썼는지 A를 썼는지 B를 썼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솔트라고 한다. 솔트 치는 거지. 내가 이 솔트 때문에 2021년도에 5과목, 필기 5과목에서 마지막 시험이었을 거예요. 제가 막 그 설명을 하다가 이거 솔트인데 이렇게 붙이는 건 솔트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해시 암호화가 나왔는데 솔트라고 말씀을 드렸지. 근데 그게 시험이 나왔네. 아, 그래갖고 점쟁이 아니냐고.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TOC, TOU 이런 것도 있어요. 얘는 이제 병행 제어할 때 시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CSRF 이런 것들도 있다. 서비스 공격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통신 프로토콜 또는 통신 규약은 컴퓨터나 원거리 통신 장비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양식과 규칙의 체계이다.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3가지를 쓰시오. 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이에요. 말 그대로 약속.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통신을 했어요. 조선시대에도 통신을 했어. 그래서 그때도 약속이라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었지. 뭔 개떡 같은 소리야. 그때 통신이 어디 있어? 있었다니까 진짜로. 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 우리나라요. 제 그림 못 그린다는 거는 제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림 참 못 그려 진짜. 참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겼어. 왜 서울이야? 한양이란 말이야. 왜 부산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외놈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지. 나쁜 놈들이 막 야 이러고 머리 이렇게 바짝 깔고 막 쳐들어오는 거야. 쳐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뭘 날렸어? 연을 날리든가 아니면 봉화라는 걸 이렇게 띄웠잖아요. 봉화라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4개를 막 띄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야, 난리가 났구나. 그럼 여기서 또 올리는 거지. 여기서도 올리는 거고. 그럼 한양에서 야, 봉화가 4개 올랐으니까 난리가 났네. 그럼 여기 있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요놈의 새끼들을 그냥 아주 그냥 싹 다 잡아야 되겠다라고 뭘 했어요? 약속을 정했잖아. 그죠? 이렇게 통신을 할 때 약속을 정했단 말이에요. 4개 띄었어. 그러면은 난리가 났다. 3개 띄었어. 잠자자. 2개 띄었어. 밥 먹자. 1개 띄었어. 아침이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약속을 정해놨기 때문에 한양에서 요 메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뭐 흐름 제어라든지 오류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 순서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로토콜에 규약이 되어 있는 거고 그 프로토콜의 기본 3가지를 쓰시오. 기본 3요소가 되는 거죠. 프로토콜의 기본 3요소 같은 경우에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구문, 의미, 타이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문, 의미, 타이밍이 된다. 외워두셔야 돼. 구문, 의미, 타이밍. 이렇게. 요거 구문 같은 경우에는 봉화가 4개 올랐어 라는 구문이 되는 거고 의미라고 하는 거는 요 봉화가 4개 올랐을 때 난리가 났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적절한 타이밍에 띄워줘야지. 응? 여기 다 올라온 다음에 띄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구문, 의미, 타이밍. 그래서 요거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은 구타를 왜 하니? 으이끄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까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 구타를 왜 하니? 으이끄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내가 같이 일하는 직원 아들이 있는데 4살인가 그래요. 내가 으이끄 이놈의 새끼야. 으이끄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나중에 걔가 다음에 보더니 나보고 으이끄 이놈의 새끼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리고 어린이집 가서 자꾸 얘가 으이끄 이놈의 새끼야 이런데. 그래갖고 다시는 쓰면 안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크셨으니까는 적절히 알아 쓰실 거예요. 구타를 왜 하니? 으이끄 이놈의 새끼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프로토콜의 3요소. 자, 그래서 3요소, 구문, 데이터나 구조의 형태나 포맷을 정의한다. 타이밍, 어떤 데이터를 보낼 것인지, 얼마나 빨리 보낼 것인지를 결정한다. 의미, 데이터의 각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게 미리 정해뒀다. 라고 하는 구타를 왜 하니? 으이그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HRN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계산식을 쓰시오. 계산식 제가 특강을 했어요. 그 필기 대비해서 물론 찍었지만은 필기 대비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실기 대비하시는 분들도 보셔라 라고 해가지고 제 그 엔잡에다가 그 계산식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다 올렸거든요. 그거 왜 올렸을까? 나오니까. 응? 나중에 FI, FO 이렇게 써라. 그리고 뭐 많잖아. 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교체 알고리즘 이런 것들 써라 라고 나오면은 환장을 하거든.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HRN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계산식 외워야지. 얘는 그 쇼티스트 자퍼스트라는 게 있어요. 쇼티스트 자퍼스트라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기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기하 현상이 일어나느냐? 빨리 처리하는 거, 실행 시간이 빨린 것들을 먼저 보낸단 말이에요. 먼저 CPU에 집어넣는단 말이라.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거 있잖아요. 실행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거. 얘는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천년만년 거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겨. 그래서 기아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 시간에다가 실행 시간이 아니라 대기 시간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오래 대기한 놈들은 좀 보내자. 그 CPU로 보내자라고 하는 게 HR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경로 우대사상을 적용한 거지. 자, 어쨌든 얘 식을 보게 되면은 대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기 시간, 자 플러스 실행 시간이 있어요. 두 개를 더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거를 실행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버려요.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값이 높은 거를 먼저 CPU로 보내는 거. 그걸 보고 HRN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산식 보면은 예쁘게 이렇게 쓰면은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 실행 시간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나누기 서비스 시간, 실행 시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비선점 스케줄링하고 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어요. 자, 비선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운영체제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운영체제에서 선점이라고 하는 거는 강력한 제어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따르게 설명해야 되겠다. 화장실이 있어요. 자, 화장실이 있어요. 자, 화장실에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애들이 막 올 거 아니야. 이 공용 화장실 하나니까. 한 명씩 들여보내다가, 여기서 어떤 애가 막 달려오는 거야. 뭐 얼굴이 노랗게 질려가지고, 죽겠어. 그러면서 막 식은땀 찔찔 흘리면서 막 달려오는 거야. 막 달려왔어. 그럼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지금 편안하게 좀 했으니까, 야, 안 되겠다. 얘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얘를 강제로 확 빼버리고 확 집어넣는 거야. 야, 시원하냐? 이러면서. 그건 뭐야? 그거는 선점 스케줄링이 되는 거야. 오케이?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거. 뭔가 실행 중일 때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거를 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고, 비선점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못 빼요. 들어갔어. 얘가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궜어. 그럼 얘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죽겠다. 소리를 백백 지르고 막 필요 없어. 못해. 가만히 있어. 뭐 바지에 싸든지 네 맘대로 해. 그게 비선점 스케줄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비선점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FCFS,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쇼티스트 샤퍼스트, HRN, 기한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자, 선점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 그리고 라운드 로빈, 멀티레벨 큐, 멀티레벨 피드백 큐 이런 것들이 있다. 종류들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 같은 시험범위야.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계산식 같은 경우에는 FCFS하고 쇼티스트 샤퍼스트, HRN 이런 것들이 있었고, SRT 요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산식 특강을 진행을 했었죠. 다른 것들은 계산식 특강 없나요? 없어요. 다른 거는 그냥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리는 거라서 그런 계산식 특강은 없고, 계산식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정의들 알아두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도 마찬가지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비선점하고 선점 스케줄링으로 나눴을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트랜잭션의 주요 특성 4가지이다. 빈칸 1, 2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트랜잭션 4가지 특성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ACID, 애시드 성질이라고 하는 거죠. ACID 성질이라고 하는 거고, 요 4가지는 무조건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영어로도. 그래서 얘 어터미 시티,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이 아이솔레이션, 얘는 듀라빌리티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속성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보면 트랜잭션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 트랜잭션 내의 연산은 반드시 모두 수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모두 수행되지 않아야 된다. 모두 수행되거나 모두 수행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특성은 원자성이 되는 거죠. 원자성, 어터미시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원자성이 되는 거고, 자, 일관성, 컨시스턴시였다. 자,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되어야 하며 결과에 모순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고, 자, 하나의 트랜잭션이 수행 중에 다른 트랜잭션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독립성 혹은 격리성이 되는 거죠.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독립성 혹은 격리성, 아이솔레이션. 영어로 자신 있는 분은 영어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속성이라고도 하며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영구히 그 데이터가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영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의 일처리 단위가 되는 거잖아. 내가 친구한테 1,000원을 입금시키겠다라고 하면은 내 통장에서 1,000원이 빠지고 친구 통장에 1,000원이 들어가야 돼. 이것들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내 통장에서 1,000원이 빠졌는데 친구 통장에 1,000원이 안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질러야지. 그러니까 불지르면 안 되잖아. 감옥 가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는 이런 그 트랜잭션의 특징들이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원자성. 그래서 원자성 같은 경우에는 커밋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커밋이라는 명령이 있고, 자, 그리고 롤백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롤백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자, 이 커밋하고 롤백의 영향을 받는 게 원자성이에요. 요것도 좀 추가로 알아두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원자성하고 얘는 격리성, 독립성 똑같은 말이에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OSI 7 참조 모델 중 다음이 설명하는 계층을 쓰시오. OSI 7계층 얘기하는 거죠. 자, 전기적, 기계적, 기능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통신 케이블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제일 밑에서 하겠네. 자, 통신 단위는 비트이며 이것은 1과 0으로 나타내어지는 전기적으로 온, 오프 상태이다. 뭔가 그 물리적인 장치겠네. 물리계층이겠네. 자, 데이터를 전달할 뿐 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떤 에러가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물리계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물리계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 외워야 돼요. OSI 참조 모델. 자, 응표, 세전, 내대물 해가지고 그 리듬을 타면서 해야 돼. 응표, 세전, 내대물 해가지고 그냥 응표, 세전, 내대물 이러면 안 외워져. 응표, 세전, 내대물 해가지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잘 나와요. 여기가 응용계층, 표현계층, 세션계층. 얘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고 전송계층, 네트워크계층, 데이터링크계층, 물리계층. 자, 이렇게 OSI 7계층이 있다. 그 OSI 7계층에 맞춰가지고 TCP/IP 4계층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묶어가지고 얘는 링크 계층이라고 하는 거고, 네트워크 계층은 인터넷 계층. 용어는 조금 틀릴 수도 있어. 그냥 4계층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전송 계층은 똑같이 전송 계층이고 얘는 응용 계층이 이렇게 되는 거라. 자,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터넷 계층 같은 경우에는 IP, ICMP, ARP, RARP 이런 프로토콜이 사용되는 거고, ARP하고 RARP는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IP 주소를 가지고 어떤 컴퓨터에다 보내야 될 거 아니라 맥어드레스, 어떤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는 맥어드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IP 주소를 가지고 맥어드레스로 바꿔주는 거는 2글자에 3글자가 되는 거니까 ARP 프로토콜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는 RARP 프로토콜이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전송계층에서는 TCP하고 UD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자, 그리고 응용계층에서는 많은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는 UDP에 관련된 프로토콜이고, 여기는 그 TCP에 관련된 프로토콜이다. TCP,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해가지고 연결성을 보장한 게 TCP가 되는 거고, UDP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냅다 보내는 게 UDP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장비들 잘 나와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물리계층에서는 뭐가 쓰이는 거죠? 물리계층 같은 경우에는 허브라든지 리피터 이런 것들이 쓰이는 거고, 리피터. 자,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이런 것들이 쓰이는 거고, 자,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 집, 여기가 우리 집이란 말이라 우리 집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라우터라는 장비가 사용된다. 그래서 나중에 라우터 프로토콜에 대해서 그 라우터 프로토콜 나올게요. 그거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장비들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전송계층 같은 경우에는 양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전송계층에서 하는 역할이고,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전달만 하는 역할이에요. 전달만 하는 역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노드들 간에, 두 인접한 노드들 간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고, 데이터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데이터가 헤더 붙여가지고 뭔가 세그먼트를 만드는 거고, 자, 세그먼트를 내려. 여기다 헤더를 붙여. 그럼 여기는 패킷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패킷을 내려. 자, 패킷을 내리고 헤더를 붙여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고, 이것들을 쫙 전송하는 거고. 자, 이것들 전체적으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릴리즈 노트 작성 항목 중 문서 이름, 제품 이름, 버전 번호, 릴리즈 날짜, 참조 날짜, 노트 이딴 문제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레이트 빅뉴스를 매기는 거지.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헤더예요, 헤더. 얘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릿말 헤더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 들어간다. 쭉 해가지고 들어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막 설명드리고 그럴 내용은 아니에요.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빅데이터가 있어. 많은 데이터가 있어.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캐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 정의 보면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외우셨으면 수많은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한 거죠.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라. 뭔가 많은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보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1990년 알 리버트가 MD4를 일방향의 시함수로 개선한 알고리즘으로 임의의 길이 값을 입력받아서 128비트의 길이의 해시 값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은 무엇인지 쓰시오. 암호와 관련된 것들 쓰라는 거죠. 그래서 MD4를 발전시킨 거는 MD5가 된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MD5가 되는 거고, MD5 같은 경우에 깨졌다고 그랬어요. 깨져가지고 요즘에는 샤 관련된 것들 많이 쓰는 거죠. 샤 1, 샤 2, 샤 256, 샤 512 뭐 아무튼 있어 많아. 샤 관련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 16번의 정답은 MD5가 되는 거라. 암호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대칭키 암호화가 있고, 자, 그리고 비대칭키 암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양쪽 키가 똑같은 거고, 비대칭키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양쪽 키가 틀린 거고, 그런 것들을 대칭키, 비대칭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대칭키에도 많아요. 블록 알고리즘도 있고, 자, 그리고 블록 알고리즘하고 또 뭐 있어? 스트림 알고리즘.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블록 알고리즘에는 DES라든지 아니면 AES라든지 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예, 스트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LFSR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RC4, RC4 이런 것들도 있고. 자, 비대칭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뭐 소인수 분해가 어려워라고 그런 걸 이용한 RSA 이런 것들 있죠. 타운 곡선이 어려워라고 그런 것을 이용한 ECC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어쨌든 16번의 정답은 MD5. 얘는 단방향 암호화가 되는 단방향 암호화. 들어가면은 역으로 못 깨는 거 그걸 보고 단방향 암호화라고 하는 거고 MD5라는 게 있다. 자, 암호화 알고리즘이 나오네.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었을까? 만들어 놓고도 몰라. 자, 비밀키, 대칭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DS, AS, ARIA, SID, IDEA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DES는 깨졌어. DS 같은 경우에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AES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DES는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얘는 또 페이스테일이라는 걸 쓰는 거고, 자, 그리고 얘는 SPN이라는 구조를 쓴다라는 것도 제가 필기해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대칭키 알고리즘, 얘는 RSA라든지 엘가마이라든지 ECC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 거고, 자, 해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샤 쓴다고 그랬어요. MD5 깨졌어요. MD5 깨졌고 HAS16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LOC 기법에 의하여 예측된 총 라인 수가 3만 라인일 경우 개발에 투입될 프로그래머의 수가 5명이고 프로그래머들의 평균 생산성이 월당 300라인일 때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구하는 계산식과 기간을 쓰시오 라고 했잖아요. 이 틀리면 어떻게 돼? 아, 큰일 나는 거지. 응? 난리 나는 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총 라인 수가 3만 라인이래요. 그리고 5명이 있대요. 5명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300라인씩 만든대요. 한 달에. 그럼 5명이 300라인씩 만드는 거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한 달에 만들어지는 게 300 하니까 300하고 5, 3, 15, 1500라인이네. 1500라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한 달에. 그쵸? 그러면은 3만 라인이라며. 그럼 3만 라인을 나눠주면 되겠지. 3만 라인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3000이니까 3만 라인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라. 그럼 어떤 값이 이렇게 나오겠지. 곱하기 못하겠어. 나누기 못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기만 다 써도 되는 거고 3만 나누기 300 나누기 5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20개월이라는 숫자를 만날 수가 있다. 틀리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안 나오겠지만 이런 거 나오면은 꼭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실행한 결과를 쓰시오 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쭉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설명은 따로 드리진 않을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버블 정렬이거든요. 버블 정렬. 버블 정렬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저께인가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요. 버블 정렬 관련된 문제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정렬해라 라는 거예요. 버블 정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렬된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50, 75, 85, 95,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버블 정렬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그 값하고 그 다음 값하고 비교해가지고 싹 바꾸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비교해가지고 싹 바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이고 한번 쭉 시간 되시는 분들은 쭉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풀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많아 깨알 언어 특강 이런 데 들으시면 많아요. 그것들은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실행한 결과를 쓰시오.
요거는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요거는 public static void main부터 들어가는 거죠. A라는 공간이 있고 make array 4라고 그랬어요. 그럼 make array 4, make array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여기에 인자값으로 4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int t, 얘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만든 거잖아요. 자, 그리고 n이라는 공간, 4개의 공간을 만들었다. 그럼 t라는 그 배열은 하나, 둘, 셋, 4개의 공간이 되겠지. 그리고 여긴 0번지, 여긴 1번지, 2번지, 3번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 자, 그리고 폼을 돌면서 어떻게 하냐? int i가 0이다. 그럼 0을 먼저 가지고 i 값은 0이 되는 거고 비교해야 되겠죠. 0이 4보다 작냐? n엔 4 들어와 있으니까. 참거짓? 참이잖아요. 참이니까 밑으로 떨어져. t의 i에는 t의 0번지에는 뭘 집어넣어라? i 값을 집어넣어라. i 값 지금 0이니까 0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게 올라가. 끼적끼적 올라가서 i++ 하게 되니까 i 1이 되는 거고. 자, 1을 가지고 비교. 1이 4보다 작냐? 참거짓? 참이란 말이에요. 참이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t의 i에는 t의 1번지 여기에는 i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 1, 2, 3, 1, 2, 3이 들어가는 거지. 1, 2, 3이 이렇게 0, 1, 2,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다. 자, 그리고 return t 거기서 요 배열을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그 배열을 여기서 a라는 게 받겠죠. 그 a가 받으면서 하나씩 출력하는 거야. a의 i다 라고 해가지고 0번지부터 하나씩 출력하겠죠. 0, 1, 2, 3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겠지. 그래서 정답은 0,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대충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 깨알 언어 특강 가면 되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 혹시 프로그램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깨알 언어 특강을 꼭 들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실행한 결과를 쓰시오. 한번 찾아보면 i에는 3이에요. c에는 1 있단 말이에요. 그럼 i에는 3값이 들어가 있고 c에는 1값이 들어가 있어. 스위치문을 만났어. 자, 스위치문을 만났으면은 스위치 같은 경우에 제어문에 들어가는 건데 그 위치, 그 케이스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i에 얼마 있어요? 3 있잖아. 그럼 케이스 3번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거기서 뭘 냈어요? c는 0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c 값에는 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오케이? 자, 그리고 빠져나오느냐? 못 빠져요. 왜? 브레이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원래 케이스 3하고 여기에 브레이크 걸어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 브레이크 걸어줘야 되는 거고, 브레이크 걸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케이스 3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해야 된다. 자, C는 0이라고 먼저 놨고 거기다가 C 플러스는 3이라고 그랬어요. C에 있는 값 0하고 3이라는 값을 더해가지고 C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C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C에 있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10 해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7 되는 거지. 마이너스 7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디폴트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C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 더 마이너스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출력을 이렇게 C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니까는 마이너스 8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그딴 문제이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만약에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렸어. 브레이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C는 0이다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돌아간다고. 여기 있는 케이스는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케이스가 딱 걸리면은 나머지 케이스문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도는 거예요. C는 0이고 C 플러스는 3이다. 그럼 여기는 3값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빠져나오는 거지. 브레이크를 만나가지고 이 스위치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출력을 하니까는 3이라는 결과값을 출력을 하겠지.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근데 지금 여기까지 다 브레이크가 하나도 걸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폴트까지 쫙 빠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0년도 1회에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봤어요. 사실 1회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이제 암기하는 것들이 조금 어렵게 나왔고 뒤에 나오는 프로그램 언어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C 언어 공부를 하셨으면은 깨알 C 언어 특강을 들으셨으면은 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다 맞출 수 있겠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3문제 나왔잖아. 3문제. 1회에서는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근데 회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문제씩 더 늘어나고 있어. 지금은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알 C 언어 특강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들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2020년도 2회 시험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